2023년 늦은 가을, 서울 변두리 작은 아파트 안방. 정민은 침대 끝자락에 앉아 벽에 걸린 괴종 시계를 바라보고 있었다. 시계 바늘은 오후 3시 15분을 가리킨 채 멈춰 있었다. 언제 멈췄는지조차 기억나지 않았다. 아니, 정확히는 기억하고 싶지 않았다. 또 시계만 쳐다보고 있네. 아내 영희가 따뜻한 차 한 잔을 들고 들어왔다. 수리를 맡기든지 아니면 새 시계를 사든지 해야지. 정민은 고개를 저었다. 이 시계는 그냥 두어야 해. 할아버지 때부터 우리 집에 있던 거잖아. 영희는 한숨을 쉬었다. 당신 요즘 왜 그래? 매일 그 시계만 쳐다보고. 손주들이 와도 시계 이야기만 하고. 정민의 시선이 시계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검은 오칠이 벗겨진 나무 프레임, 양쪽 지지대에 달린 조각봉들, 그리고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무거운 시계추. 이 모든 것이 그의 인생과 겹쳐 보였다. 멈춘 시간, 움직이지 않는 추, 소리 없는 정적. 영희가 나간 후 정민은 다시 혼자가 되었다. 방 안은 적막했다. 예전 같으면 시계의 규칙적인 째깍거림이 이 정적을 채웠을 텐데 이제는 그마저 사라졌다. 마치 자신의 심장 소리마저 멈춘 것 같았다. 창밖으로 늦가을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와 시계 표면을 비췄다. 먼지가 쌓인 유리창 너머로 시간의 흔적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정민은 무릎 위에 올린 두 손을 꼭 쥐었다. 65이라는 나이가 실감났다. 언제부터인가 아침에 일어나면 온몸이 뻐근했고 계단을 오르면 숨이 찼다. 내가 뭘 한 거지? 정민은 중얼거렸다. 대기업에서 과장까지 승진했던 시절이 떠올랐다. 그때는 희망이 있었다. 가문을 다시 일으켜 세우겠다는 꿈이 있었다. 퇴직금을 받아 시작한 교육사업도 처음에는 나름 전망이 밝아 보였다. 작은 학원을 운영하며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에서 보람을 찾았다. 하지만 대형 프랜차이즈들이 들어서면서 경쟁이 치열해졌고 결국 문을 닫아야 했다. 그 다음이 IT 사업이었다. 인터넷이 급속도로 발전하던 2000년대 초반, 정민은 모든 것을 걸었다. 닷컴 버블의 열기에 휩쓸려 웹사이트 제작 업체를 차렸다. 밤낮 없이 일했다. 새벽 2시에 집에 들어와 이 괴종 시계를 올려다보며 곧 성공할 거야 라고 혼잣말했던 기억이 났다. 그때도 시계는 묵묵히 시간을 재고 있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IMF 경제위기가 터지고 닷컴 버블이 꺼지면서 사업은 하루아침에 무너졌다. 빚더미에 앉은 정민은 모든 것을 정리해야 했다. 그나마 다행이라면 이 괴종 시계만은 끝까지 지켜낼 수 있었다는 것이었다. 할아버지라면 뭐라고 하셨을까? 정민의 목소리에 떨림이 묻어났다. 어린 시절 아버지 정우에게 들었던 이야기가 선명하게 떠올랐다. 독립운동가였던 할아버지 정연의 이야기. 일제강점기에 모든 재산을 독립자금으로 바치고 결국 감옥에서 돌아가신 할아버지. 그 할아버지가 생전에 가장 아끼던 것이 바로 이 괴종 시계였다고 했다. 아버지는 항상 말씀하셨지. 이 시계는 우리 가문의 자랑이라고, 할아버지의 정신이 담겨 있다고. 정민은 시계를 향해 손을 내밀었지만 닿지 않는 거리에서 멈췄다. 그런데 나는 뭘 남겼지? 실패한 사업들, 갚지 못한 빚들, 그리고 늘어만 가는 나이. 할아버지는 나라를 위해 모든 것을 바쳤고 아버지는 가난 속에서도 가족을 위해 평생을 바쳤다. 하지만 자신은 무엇을 했는가? 개인적인 성공만을 줬다가 결국 그마저 놓쳐버렸다. 벽시계의 시계추가 미동도 하지 않았다. 마치 시간이 정지된 것 같았다. 정민은 문득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이 시계가 멈춘 것이 단순한 고장일까? 아니면 우리 집안의 시간 자체가 멈춘 것일까? 이때 영희가 다시 문을 열고 들어왔다. 손주들 온다니까 좀 씻고 나와. 민준이가 할아버지 보고 싶다고 하네. 정민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시계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8살 손자 민준이 이 시계에 대해 물어본다면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려줘야 할까? 아니면 그저 낡은 시계라고 해야 할까? 이 시계를 계속 가지고 있어도 될까?
정민이 영희를 돌아보며 물었다. 당연하지. 당신 가족의 유물인데. 영희가 부드럽게 대답했다. 하지만 너무 과거에만 매달리지는 마라. 지금도 충분히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있잖아. 정민은 쓴웃음을 지었다. 의미 있는 삶이라니. 실패한 사업가, 빚진 가장, 늙어가는 할아버지. 이것이 의미 있는 삶일까? 하지만 문득 할아버지와 아버지도 자신과 같은 마음이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할아버지는 나라를 잃고 감옥에서 돌아가시면서도 후회하셨을까? 아버지는 가난 속에서 평생을 보내시면서도 자신의 삶을 원망하셨을까? 정민은 천천히 일어나 시계에 가까이 다가갔다. 시계 표면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보였다. 주름진 얼굴, 희끗희끗한 머리카락, 그리고 지친 눈빛. 하지만 그 눈 속에는 여전히 무언가가 남아 있었다. 포기하지 않는 무언가, 할아버지와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무언가가 아직 끝나지 않았어. 정민이 시계를 향해 속삭였다. 이 시계가 멈췄다고 해서 우리의 이야기까지 멈춘 건 아니야. 거실에서 손자 민준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밝고 천진난만한 웃음소리였다. 정민은 미소를 지었다. 아직 이야기할 것이 남아 있었다. 할아버지의 이야기, 아버지의 이야기, 그리고 자신의 이야기까지. 비록 성공하지는 못했지만 포기하지 않았던 이야기들. 정민은 시계를 한 번 더 올려다본 후 방문을 향해 걸음을 옮겼다. 멈춘 시계는 여전히 오후 3시 15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하지만 정민의 시간은 아직 흐르고 있었다. 1908년 늦봄, 경상북도 안동 부근의 넓은 기와집. 정민이 시계를 바라보며 떠올린 것은 아버지 정으로부터 수없이 들었던 그 시절의 이야기였다. 할아버지 정연이 35의 나이로 가문의 당주가 되던 해였다. 민준아, 할아버지한테 와봐. 정민이 거실로 나가 손자를 불렀다. 8살 민준이 뛰어와 정민의 무릎에 앉았다. 할아버지, 그 시계 왜 안 움직여요? 민준이 안방을 가리키며 물었다. 정민은 민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그 시계에는 아주 오래된 이야기가 담겨 있단다. 증조할아버지 때부터 시작된 이야기 말이야. 정민의 머릿속에 아버지의 목소리가 되살아났다. 정우는 생전에 그 시절을 이야기할 때마다 눈빛이 달라졌다.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아버지로부터 전해 들은 기억만으로도 그 웅장함을 느낄 수 있었다. 1908년 봄, 정연의 서재는 조선 최고의 학자들이 모이는 곳이었다. 40칸이 넘는 대저택의 가장 깊숙한 곳에 자리한 서재는 천장까지 닿을 듯한 서가들로 둘러싸여 있었다. 사서삼경부터 당송 8대가의 문집까지 수천 권의 서책들이 정연하게 꽂혀 있었다. 정연은 이 서재에서 하루의 대부분을 보냈다. 서재 한가운데는 오동나무로 만든 커다란 책상이 있었고 그 옆 벽면에는 빈 공간이 하나 있었다. 정연은 그 자리를 오래전부터 염두에 두고 있었다. 가문의 번영을 상징할 무언가, 시간의 소중함을 일깨워줄 무언가를 놓을 자리였다. 도련님, 서울에서 시계 장인이 왔습니다. 하인이 서재 문을 살짝 열고 알렸다. 정연이 고개를 들었다. 마침내 그가 주문한 괴종시계가 완성된 것이다. 한 달 전 서울을 방문했을 때 만난 최고의 목공예 장인에게 특별 주문한 것이었다. 단순한 시계가 아니라 가문의 정신을 담을 수 있는 작품을 원했다. 들여보내라. 문이 열리고 백발의 노인 장인이 조심스럽게 들어왔다. 그의 뒤로 2명의 젊은 조수들이 커다란 나무 상자를 들고 따라왔다. 상자를 조심스럽게 바닥에 내려놓고 겹겹이 쌓인 홍kop을 벗겨내자 검은 오칠의 우아한 곡선이 드러났다. 정연의 눈이 반짝였다.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아름다웠다. 깊고 윤기 나는 검은 오칠 위로 양쪽 지지대에 위아래로 달린 조각봉들이 시계의 품격을 한층 높여주었다. 특히 시계의 본체와 조각봉에 새겨진 봉황과 구름 문양은 가문의 높은 지위를 상징하기에 부족함이 없었다. 어떻습니까, 도련님? 장인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정연이 천천히 시계 주위를 돌며 구석구석 살펴보았다. 시계의 무게감이 예상보다 훨씬 묵직했다.
특히 중앙의 시계추는 노쇠로 정교하게 만들어져 있어 빛에 따라 은은한 광택을 발했다. 시계 표면의 숫자들도 한글과 한자가 함께 새겨져 있어 전통과 실용성을 모두 갖추고 있었다. 완벽하다. 정연이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벽에 걸어보자. 조수들이 미리 준비된 자리에 시계를 조심스럽게 걸었다. 서재의 분위기가 순식간에 달라졌다. 괴종시계는 마치 그 자리가 원래 자신의 것이었다는 듯 자연스럽게 서재와 어우러졌다. 정연이 시계추를 살짝 밀자 규칙적인 째깍 소리가 서재 안을 가득 채웠다. 장인이 물러간 후 정연은 혼자 서재에 남아 시계를 바라보았다. 째깍거리는 소리가 마음을 차분하게 해주었다. 이 소리를 들으며 앞으로 수많은 밤을 책을 읽고 사색에 잠길 것이다. 그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벅찼다. 저녁 무렵 정연은 온 가족을 서재로 불러 모았다. 부인과 세 아들, 그리고 집안의 주요 어른들까지 모두 15명이 서재에 모였다. 평소에는 정연 혼자만 사용하는 공간이라 모두들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다. 오늘 이 괴종시계를 새로 들였다. 정연이 시계를 가리키며 말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시간을 알려주는 도구가 아니다. 모든 이들의 시선이 시계로 향했다. 촛불에 비친 검은 오칠이 더욱 깊이 있게 빛났다. 이 시계가 움직이는 한 우리 집안은 시간을 귀하게 여기고 신의를 잃지 않을 것이다. 정연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다. 약속한 시간을 지키고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며 무엇보다 조상들의 가르침을 잊지 않을 것이다. 가족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특히 맏아들 정우는 아버지의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는 듯했다. 이 시계는 우리 가문의 맹세이자 약속이다. 정연이 계속 말했다. 후손들이 이 소리를 들을 때마다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기억하기 바란다. 그날 밤부터 괴종시계는 정연의 일상을 함께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서재에서 경전을 읽을 때, 정우의 가족들과 함께 식사할 때, 밤늦게 촛불을 켜고 공부할 때까지 시계의 째깍거림은 그의 모든 순간과 함께했다. 특히 저녁 시간이면 정연은 시계 앞에 앉아 하루를 정리하곤 했다. 오늘 읽은 책의 내용은 무엇인지, 가족들과 나눈 대화에서 배운 것은 무엇인지, 내일은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시계의 규칙적인 소리를 들으며 그는 자신의 삶을 차근차근 되돌아보았다. 민준아, 그때는 정말 좋은 시절이었단다. 정민이 손자에게 말했다. 증조할아버지는 이 땅에서 가장 존경받는 분 중 한 분이셨어. 그리고 그 모든 시간을 저 시계가 함께 지켜봤단다. 민준이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다. 그럼 왜 시계가 멈춘 거예요? 정민은 잠시 말을 멈췄다. 그 대답은 다음 이야기에 담겨 있었다. 일제강점기라는 암울한 시대, 그리고 할아버지의 선택에 대한 이야기였다. 1915년 늦가을 같은 서재. 하지만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정민은 민준에게 이야기를 계속하면서도 마음 한편이 무거워졌다. 이제부터는 가문의 영광이 아닌 고통의 시간을 말해야 했다. 민준아, 세상에는 때로 아주 어둡고 힘든 시절이 있단다. 정민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증조할아버지도 그런 시절을 겪으셨어. 정연의 서재에는 더 이상 예전처럼 많은 학자들이 드나들지 않았다. 일제강점기가 시작되고 나서 조선의 지식인들은 하나둘씩 뿔뿔이 흩어졌다. 어떤 이는 관직에서 물러났고 어떤 이는 아예 산으로 들어갔다. 정연의 마음도 날이 갈수록 무거워졌다. 괴종시계는 여전히 규칙적으로 째깍거렸다. 하지만 그 소리마저 예전과 달랐다. 평화로운 일상을 알리던 시간의 소리가 이제는 망국의 시간을 재촉하는 듯 들렸다. 정연은 밤마다 시계 앞에 앉아 깊은 고민에 빠졌다. 도련님, 일본 순사들이 또 마을에 왔다고 합니다. 오래된 하인 갑수가 조심스럽게 알렸다. 정연의 얼굴이 굳어졌다. 요즘 들어 일본 순사들의 순찰이 잦아졌다. 특히 양반 집안이나 지식인들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소문이 돌았다. 조선 총독부에서는 조선인들의 동향을 세밀하게 파악하려 했다. 알았다. 당분간 외부인 접견은 자제하자. 하지만
정연의 마음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다. 나라를 잃은 상황에서 개인의 안위만 챙길 수는 없었다. 며칠 전 서울에서 온 편지가 그의 결심을 더욱 굳혔다. 독립운동 자금이 절실하다는 내용이었다. 그날 밤 정연은 서재에 혼자 남았다. 촛불 하나만 켜둔 채 괴종 시계를 자세히 살펴보았다. 시계의 뒷면에는 작은 나사들이 보였다. 정연은 조심스럽게 나사를 풀기 시작했다. 시계를 주문할 때 장인에게 특별히 부탁한 비밀 공간이 있었다. 나사를 모두 풀자 시계 뒷면에 작은 판자가 열렸다. 그 안에는 작지만 깊은 공간이 숨어 있었다. 정연은 서랍에서 얇은 종이에 적힌 편지를 꺼냈다. 서울의 독립운동가들과 주고받은 밀서였다. 조심스럽게 편지를 접어 비밀 공간에 넣고 다시 나사를 조였다. 이제 너도 우리의 동지가 되는구나. 정연이 시계를 향해 중얼거렸다. 며칠 후 정연의 서재에는 특별한 손님들이 찾아왔다. 겉보기에는 일반 상인이나 양반 행차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각지에서 온 독립운동가들이었다. 그들은 밤늦게 하나둘씩 서재로 모였다.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한양에서 온 김 선생이 조용히 물었다. 일본 놈들의 감시가 날로 심해지고 있습니다. 대구에서 온 이 선생이 대답했다. 하지만 민족의 의지만큼은 꺾을 수 없습니다. 정연은 괴종시계의 째깍거리는 소리를 들으며 말했다. 우리에게는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조급해해서도 안 됩니다. 그들은 시계 소리에 맞춰 은밀한 대화를 나눴다. 시계의 묵직한 추가 움직이는 소리는 그들의 목소리를 감추는 유일한 은폐막이었다. 만약 누군가 문 밖에서 엿듣는다 해도 시계 소리 때문에 내용을 정확히 알아듣기 어려웠다. 자금 조달 방안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안동에서 온 박 선생이 물었다. 정연은 잠시 망설였다. 그의 시선이 서재를 둘러싼 서가들, 그리고 대대로 내려온 갑오들을 훑었다. 결국 그는 결단을 내렸다. 저희 가문의 재산을 점진적으로 처분하겠습니다. 정연의 목소리에 흔들림이 없었다. 논밭부터 시작해서 필요하다면 이 집까지라도. 모든 이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다. 정연 가문의 재산은 상당했다. 그 모든 것을 독립자금으로 쓰겠다는 것은 가문의 몰락을 각오한 결정이었다. 정연 형님, 그러실 필요까지는. 김 선생이 만류했다. 아닙니다. 정연이 손을 저었다. 나라를 잃고는 아무것도 남을 수 없습니다. 이 시계가 지키는 건 재산이 아니라 민족의 시간입니다. 정연의 시선이 괴종시계로 향했다. 시계는 변함없이 째깍거리고 있었다. 그 소리가 이제는 다르게 들렸다. 단순히 시간의 흐름이 아니라 민족의 희망을 새기는 소리, 자유를 향한 의지를 다지는 소리로 들렸다. 그날 밤부터 괴종시계는 새로운 역할을 맡게 되었다. 정연은 시계의 종소리를 이용한 암호 체계를 만들었다. 밤 12시에 정확히 한 번 울리면 평상시, 2번 울리면 긴급 상황, 3번 울리면 즉시 피하라는 신호였다. 시계추가 완전히 멈추는 순간은 작전 개시를 의미했다. 독립운동가들은 이 신호에 맞춰 움직였다. 어떤 밤에는 자금을 전달하고 어떤 밤에는 정보를 교환했다. 괴종시계는 이 모든 순간의 증인이 되었다. 정연은 약속대로 가문의 재산을 하나씩 처분하기 시작했다. 가장 넓은 논부터 시작해서 밭, 산, 그리고 집안의 귀중품들까지. 매번 무언가를 팔 때마다 그는 괴종시계 앞에 서서 마음을 다잡았다. 조상님들, 용서하십시오. 정연이 시계를 향해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이것이 가문을 살리는 길이라 믿습니다. 시계는 여전히 째깍거렸다. 마치 정연의 결정을 이해한다는 듯이. 가문의 영광은 사라져갔지만 괴종시계만큼은 변함없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가 정말 용감하셨네요. 민준이 감탄했다. 정민은 쓸쓸하게 웃었다. 용감했지. 하지만 그 대가는 너무 컸단다. 시계는 여전히 그 자리에 걸려 있었다. 멈춰 있지만 그 속에는 정연의 숭고한 희생과 조국에 대한 사랑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1923년 초겨울 새벽, 정민은 이 부분을 이야기할 때마다 목이 메었다. 민준이 할아버지의 표정 변화를 눈치채고
조용히 손을 잡아주었다. 민준아, 이제부터는 조금 슬픈 이야기야. 정민이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하지만 꼭 들어야 할 이야기이기도 해. 그해 겨울은 유난히 추웠다. 정연의 서재에서는 독립운동 자금 전달을 위한 마지막 회합이 열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다. 이미 일본 순사들이 집 주변을 포위하고 있다는 것을. 형님, 오늘 밤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서울에서 온 동지가 급하게 말했다. 내일 새벽 기차로 자금을 상해로 보내야 합니다. 정연은 괴종 시계를 올려다보았다. 밤 11시 50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자정이 되면 약속된 신호를 보내야 했다. 그는 시계 뒤편에서 마지막 자금이 든 보따리를 꺼냈다. 이것으로 가문의 재산은 거의 바닥이 났다. 이것이 우리 집안이 조국에 바칠 수 있는 마지막 정성입니다. 정연의 목소리에 떨림이 있었다. 그때였다. 문 밖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다. 보통 때와 다른 무거운 군화 소리였다. 정연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동지들도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다. 누구냐? 집 밖에서 일본어로 고함 소리가 들렸다. 순간 서재 안이 정적에 휩싸였다. 괴종시계의 째깍거리는 소리만이 긴장감을 더욱 고조시켰다. 정연은 재빨리 동지들에게 손짓했다. 미리 준비해둔 뒷문으로 도망치라는 신호였다. 빨리 가십시오. 정연이 속삭였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대문이 박살나는 소리와 함께 일본 순사들이 집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서재 문이 거칠게 열리며 순사들이 들이닥쳤다. 손을 들어, 순사가 일본어로 소리쳤다. 정연은 천천히 두 손을 들었다. 그의 시선은 여전히 괴종 시계를 향해 있었다. 시계는 자정을 가리키며 종소리를 울렸다. 하지만 이번에는 평소와 달리 울림이 무겁고 슬펐다. 마치 가문의 종말을 알리는 조종대어종처럼 들렸다. 동지들은 하나씩 체포되었다. 정연도 결박당한 채 끌려나갔다. 그 순간 그의 마지막 시선은 괴종 시계에 머물렀다. 시계는 여전히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아버지, 숨어있던 정우가 뛰어나와 정연을 붙잡으려 했지만 순사들에게 제지당했다. 정연이 끌려간 후 집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일본 순사들은 집안 구석구석을 뒤졌다. 서재의 책들을 바닥에 내던지고 가구를 뒤엎었다. 하지만 괴종 시계는 건드리지 않았다. 단순한 시계로만 보였기 때문이었다. 며칠 후 정연의 모든 재산이 몰수되었다. 논밭은 물론 집까지 일본인들에게 넘어갔다. 가족들은 하루아침에 거리로 쫓겨났다. 하지만 정우는 마지막 순간까지 괴종 시계만은 포기하지 않았다. 이 시계만큼은 가져가겠습니다. 정우가 일본 관리에게 간청했다. 그런 낡은 시계가 뭐가 중요하냐? 관리가 비웃었다. 가져가라. 그들은 괴종 시계의 진정한 의미를 몰랐다. 그것이 단순한 시계가 아니라 정연의 신념과 희생의 상징이라는 것을. 한편 경찰서에서는 정연에 대한 혹독한 고문이 시작되었다. 일본 순사들은 정연에게서 다른 동지들의 정보를 캐내려 했다. 하지만 정연은 끝까지 입을 열지 않았다. 조선인 놈들의 은신처를 대라. 순사가 군화로 정연의 손가락을 짓밟았다. 정연의 손가락에서 피가 흘렀지만 그는 이를 악물고 견뎠다. 그의 머릿속에는 괴종 시계의 째깍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 소리가 그에게 힘을 주었다. 우리는 절대 굴복하지 않는다. 정연이 피를 토하며 중얼거렸다. 고문은 계속되었다. 전기고문, 물고문, 그리고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잔혹한 방법들이 동원되었다. 정연의 몸은 만신창이가 되었지만 그의 정신만큼은 꺾이지 않았다. 감옥에서 정연은 매일 밤 괴종 시계를 떠올렸다. 집에서 들었던 그 규칙적인 째깍 소리가 그의 유일한 위안이었다. 그는 상상 속에서 시계와 대화를 나눴다. 견디고 있느냐? 정연이 마음속으로 시계에게 물었다. 견디고 있습니다. 시계가 대답하는 것 같았다. 당신도 견디십시오. 하지만 정연의 몸은 급속도로 쇠약해졌다. 고문 후유증과 영양실조로 인해 각종 질병이 찾아왔다. 폐결핵, 관절염, 그리고 내장 손상까지.
의료진조차 포기할 정도였다. 1925년 봄, 정연은 감옥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었다. 임종 직전 그는 간수에게 마지막 부탁을 했다. 제발 우리 집 괴종식의 아들에게. 간수는 고개를 저었다. 죄수가 무슨 유언이냐. 정연의 눈에서 마지막 눈물이 흘렀다. 그는 죽는 순간까지 괴종시계를 생각했다. 그 시계가 자신의 희생을 기억해 주기를, 후손들에게 조국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기를 간절히 바랐다. 그 시각 새로운 주인이 살게 된 옛 정연의 집에서는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괴종시계의 시계추가 갑자기 불규칙하게 흔들리기 시작한 것이다. 마치 무언가를 감지한 듯이 정우는 그 순간을 정확히 기억했다. 시계추가 격렬하게 흔들리다가 잠시 완전히 멈췄다. 그리고 다시 느린 리듬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마치 깊은 슬픔에 잠긴 것처럼. 아버지, 정우가 시계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다. 그는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아버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괴종시계가 그것을 알려주고 있었다. 며칠 후 정연의 부고가 전해졌다. 가족들은 오열했지만 시신조차 받을 수 없었다. 일본 당국에서는 정연을 사상범으로 규정하고 모든 것을 은밀히 처리했다. 정민이 이 부분을 이야기하자 민준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다.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정말 불쌍해요. 그래, 정말 힘든 시절이었단다. 정민이 민준을 꼭 안아주었다. 하지만 증조할아버지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어. 그분 덕분에 지금 우리가 자유롭게 살고 있으니까. 괴종식에는 그 모든 비극을 묵묵히 지켜보았다. 가문의 영광부터 몰락까지, 정연의 숭고한 희생까지, 모든 것이 그 안에 기록되어 있었다. 1930년대 후반 서울 변두리 달동네, 정민은 아버지 정우의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자신도 모르게 주먹을 꽉 쥐었다. 민준이 그런 할아버지의 손을 살그머니 만져주었다. 아버지는 9살 때부터 일을 해야 했단다. 정민의 목소리에 안타까움이 묻어났다. 하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어. 정우는 13살이 되던 해봄, 작은 방 한 켠에 놓인 괴종시계를 바라보며 다짐했다. 비록 가문은 몰락했지만 언젠가 다시 일으켜 세우겠다고. 시계는 여전히 째깍거렸다. 새 주인에게서 되찾아온 이후로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었다. 우리 집안 이 시계만큼은 지켜야 해. 정우가 어머니에게 말했다. 아버지께서 목숨보다 소중하게 여기신 거야. 어머니는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끄덕였다. 당장 먹을 것이 없어도 시계를 팔자는 말은 하지 않았다. 그것만큼은 팔 수 없는 것이라는 걸 온 가족이 알고 있었다. 정우의 하루는 새벽 5시에 시작되었다. 괴종시계의 종소리를 듣고 일어나 근처 공사장으로 향했다. 시멘트 자루를 나르고 벽돌을 옮기고 때로는 땅을 파기도 했다. 13살 소년의 몸에는 너무 무거운 일들이었다. 야, 조선놈, 더 빨리 해. 일본인 감독이 채찍을 휘두르며 소리쳤다. 정우는 이를 악물고 견뎠다. 매일 밤 집으로 돌아와 시계 앞에 앉으면 아버지 정연의 모습이 떠올랐다. 아버지도 이런 고통을 겪으셨을까? 감옥에서 고문을 받으면서도 끝까지 굴복하지 않으셨던 아버지의 의지를 생각하면 이 정도 고생은 참을 수 있었다. 몇 년이 흘러 정우가 18이 되었을 때 기회가 찾아왔다. 시내의 한 운송회사에서 운전기사를 구한다는 소식을 들었다. 정우는 낡은 자전거를 타고 회사를 찾아갔다. 운전을 할 줄 아나? 사장이 의심스럽게 물었다. 배우겠습니다. 정우가 고개를 숙였다. 꼭 배워서 일하겠습니다. 사장은 정우의 간절함에 마음이 움직였는지 기회를 주었다. 정우는 밤낮 없이 운전을 익혔다. 클러치를 밟는 법, 기어를 바꾸는 법, 브레이크를 조절하는 법까지. 손바닥에 물집이 잡히고 등이 아파도 포기하지 않았다. 드디어 정식 운전기사가 된 정우는 매일 밤 괴종시계 앞에서 하루를 정리했다. 아버지, 오늘도 무사히 일을 마쳤습니다. 시계는 여전히 규칙적으로 째깍거리며 정우의 노고를 지켜보았다. 하지만 운전기사 일도 쉽지 않았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운전대를 잡고 있어야 했고, 손님들 중에는 정우를 함부로 대하는 이들도 많았다. 특히 일본인 승객들은 노골적으로 무시했다. 조선인 주제에 운전은 제대로 하나? 한 일본인이 비아냥거렸다. 정우는 침묵했다. 대답하면 더 큰 봉변을 당할 것이 뻔했다. 대신 더욱 안전하고 정확하게 운전하는 것으로 자신의 실력을 증명했다. 몇 년간 돈을 모은 정우는 작은 꿈을 품기 시작했다. 자신만의 운수업을 시작하는 것이었다. 낡은 트럭 한 대를 사서 화물 운송업을 해보고 싶었다. 가문을 다시 일으켜 세우겠다는 어린 시절의 다짐이 되살아났다. 어머니, 저 이제 독립하려고 합니다. 정우가 어머니에게 말했다. 무슨 소리냐? 돈이 어디 있다고. 지금까지 모은 돈으로 중고 트럭을 살 수 있어요. 열심히 하면 분명 성공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는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지만 아들의 의지를 꺾을 수는 없었다. 그래, 한번 해봐라. 하지만 무리하지는 말고. 정우는 괴종시계 앞에 무릎을 꿇고 다짐했다. 아버지, 이제 아들이 가문을 일으켜 세워보겠습니다. 아버지의 명예를 되찾겠습니다. 시계는 평소보다 더 또렷하게 째깍거리는 것 같았다. 마치 정우의 결심을 응원하는 듯했다. 1945년 해방이 되고 정우의 운수업도 조금씩 자리를 잡는 듯했다. 일본인들이 떠나면서 생긴 빈자리를 조선인들이 채워나갔다. 정우도 그 틈새에서 기회를 찾았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쉬지 않고 일했다. 하지만 세상은 정우에게 호락호락하지 않았다. 1947년 겨울, 정우의 트럭이 빙판길에서 미끄러져 큰 사고가 났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트럭은 완전히 망가졌다. 그 시절에는 보험이라는 개념이 없었다. 모든 손해는 정우가 고스란히 떠안아야 했다. 이것 참. 정우가 망가진 트럭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다. 빚더미에 앉은 정우는 다시 남의 밑에서 일해야 했다. 그동안 모은 돈은 모두 사라졌고 오히려 빚만 늘어났다. 가문을 일으켜 세우겠다던 꿈은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었다. 그날 밤 정우는 괴종시계 앞에 앉아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다. 아버지 정연도 이런 절망감을 느끼셨을까? 모든 것을 바쳤지만 결국 실패로 끝났을 때의 그 허탈함을. 아버지,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우가 시계를 향해 중얼거렸다. 그때 문 밖에서 아이 울음소리가 들렸다. 정우의 갓 태어난 아들 정민이었다. 정우는 벌떡 일어나 아이를 안아주었다. 작고 연약한 생명체가 자신의 품에 안겨 있었다. 그래,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포기할 수는 없지. 정우가 다시 괴종시계를 바라보았다. 몇 년 후 정우에게 또 다른 기회가 왔다. 한국전쟁으로 인한 복구 작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였다. 하지만 이번에도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전쟁 특수로 잠시 호황을 누렸지만 전쟁이 끝나자 다시 불황이 찾아왔다. 정우는 여러 번 실패를 거듭했다. 그때마다 주변에서는 괴종시계라도 팔라고 권했다. 골동품 가게에서 꽤 좋은 값을 쳐준다는 이야기도 들었다. 정우야, 이 시계 팔면 당분간은 숨통이 트일 텐데. 친구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하지만 정우는 단호하게 거절했다. 재산은 잃었지만 긍지는 잃지 않았습니다. 이 시계는 우리 집안의 정신입니다. 그는 아버지 정연이 목숨보다 소중하게 여겼던 것의 의미를 알고 있었다. 단순한 시계가 아니라 가문의 혼이 담긴 유산이었다. 설령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이것만큼은 지켜야 했다. 정우는 결국 다시 운전기사로 돌아갔다. 남의 차를 몰며 하루하루를 버텨나갔다. 등은 굽고 손은 거칠어졌지만 가족을 책임지기 위해 포기하지 않았다. 어느 날 밤 정우는 어린 정민을 무릎에 앉히고 말했다. 민아, 이 시계 보이지? 할아버지께서 목숨보다 소중하게 여기신 거야. 왜요, 아빠? 어린 정민이 물었다. 이 시계에는 우리 집안의 모든 이야기가 담겨 있어. 너도 커서 이 이야기를 기억해야 한다. 정우는 평생을 가난 속에서 살았지만 단 한 번도 괴종시계를 포기하지 않았다. 그것이 자신이 아버지의 아들로서 할 수 있는 마지막 효도라고 생각했다. 아버지께서 정말 대단하셨구나. 정민이 민준에게 말했다.
가난해도 끝까지 시계를 지키셨어.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할아버지도 그 시계 때문에 힘들었던 거예요? 정민은 쓴웃음을 지었다. 그 이야기는 다음에 하마. 1975년 봄, 서울대학교 입학 통지서를 받아든 정민의 손이 떨렸다. 정민은 민준에게 이야기하면서도 그때의 감정이 생생하게 되살아났다. 할아버지, 그때 정말 기뻤겠어요. 민준이 환하게 웃었다. 그럼 우리 집에서 대학에 간 건 내가 처음이었거든. 정민의 눈가에 추억이 어렸다. 정민이 20살이던 해, 아버지 정우는 이미 쉰을 넘긴 나이였다. 평생 몸으로 때우는 일만 하시던 아버지에게 아들의 대학 입학은 꿈 같은 일이었다. 그날 밤 정우는 괴종시계 앞에서 오랫동안 감사 인사를 올렸다. 아버지, 우리 민희가 서울대에 붙었습니다. 정우의 목소리에 떨림이 있었다. 이제야 우리 집안에도 희망이 보입니다. 정민은 대학 입학 후 누구보다 열심히 공부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도서관에서 밤 11시까지 보내는 것이 일상이었다. 집에 돌아와 괴종시계의 째깍거리는 소리를 들으며 다음날 계획을 세웠다. 경영학과에서 경제 원리를 익히고 경영 전략을 공부하면서 언젠가 큰 사업을 해보겠다는 꿈을 키웠다. 미나, 너무 무리하지 마라. 어머니가 걱정했다. 괜찮아요. 우리 집안을 일으켜 세우려면 이 정도는 해야죠. 정민이 책상에서 고개를 들지 않고 대답했다. 그의 머릿속에는 항상 할아버지 정연과 아버지 정우의 모습이 있었다. 할아버지는 조국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셨고 아버지는 가족을 위해 평생을 희생하셨다. 이제 자신이 가문의 명예를 되찾을 차례였다. 1979년 대학 졸업과 함께 정민은 국내 굴지의 대기업에 입사했다. 신입사원 중에서도 뛰어난 성과를 보였고 상사들의 인정을 받았다. 매일 밤 집에 돌아와 괴종시계를 바라보며 뿌듯함을 느꼈다. 아버지, 오늘도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정민이 시계를 향해 중얼거렸다. 조금씩 성공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회사 생활은 생각보다 복잡했다. 실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었고 인맥과 정치적 감각이 더 중요한 경우가 많았다. 정민은 순수하게 일에만 매진했지만 승진 경쟁에서는 늘 한 발 뒤처졌다. 15년간 회사에 다니며 과장까지 승진했지만 더 이상의 발전은 어려워 보였다. 정민은 고민에 빠졌다. 이대로 평범한 회사원으로 은퇴하기에는 가문에 대한 꿈이 너무 컸다. 여보, 퇴직금 받고 뭘 할 생각이야? 아내 영희가 물었다. 사업을 해보려고. 정민이 단호하게 대답했다. 교육 사업 말이야. 우리나라 교육 시장이 앞으로 더 커질 거야. 1994년, 정민은 퇴직금과 대출받은 돈을 합쳐 작은 학원을 차렸다. 미래교육원이라는 간판을 달고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영어와 수학을 가르쳤다. 처음에는 학생 수가 적어 걱정이었지만 정민의 성실함과 열정이 입소문을 타면서 조금씩 늘어났다. 이제야 내 사업다운 사업을 하는 것 같아. 정민이 밤늦게 집에 돌아와 괴종시계를 바라보며 말했다. 2년간은 순조로웠다. 학생 수도 늘고 수익도 안정적으로 나왔다. 정민은 확장을 꿈꾸며 두 번째 지점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1997년 대형 프랜차이즈 학원들이 동네에 들어오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학생들이 하나둘씩 대형 학원으로 옮겨갔다. 시설도 좋고 커리큘럼도 체계적이었다. 정민의 작은 학원으로는 경쟁이 되지 않았다. 매출은 급감했고 월세조차 내기 어려워졌다. 이렇게 될 줄은. 정민이 빈 교실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다. 결국 1998년 학원 문을 닫아야 했다. 빚만 남았고 다시 취업을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하지만 정민은 포기하지 않았다. 새로운 기회를 찾고 있었다. 그때 마침 인터넷이 급속도로 발전하기 시작했다. IT 혁명이라고 불리는 시대였다. 정민은 직감했다. 이것이 새로운 기회라고. 여보, 이번엔 뭘 할 거야? 영희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웹사이트 제작 회사를 차릴 거야. 정민의 눈에 다시 열정이 타올랐다. 앞으로 모든 회사가
홈페이지를 만들어야 할 거야. 1999년 정민은 마지막 남은 자금으로 이미래라는 웹 제작 업체를 설립했다. 컴퓨터를 배우느라 밤잠을 설치고 HTML과 자바스크립트를 익히느라 눈이 충혈되도록 공부했다. 40을 넘은 나이에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것은 쉽지 않았지만 가문을 일으켜 세우겠다는 의지로 버텼다. 처음에는 작은 업체들의 홈페이지를 만들어주며 시작했다. 수문의 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바빴다. 새벽 2시에 집에 돌아와 괴종시계를 바라보며 곧 성공할 거야 라고 다짐했다. 2000년대 초반 닷컴 열풍이 불면서 정민의 사업도 급성장했다. 직원도 10명까지 늘었고 사무실도 강남으로 이전했다. 정민은 자신감에 넘쳤다. 드디어 가문을 일으켜 세울 수 있을 것 같았다. 아버지, 이제 정말 성공한 것 같습니다. 정민이 새 사무실에서 괴종시계를 바라보며 말했다. 시계를 사무실로 가져와 벽에 걸어 놓았다. 하지만 행복한 시간은 길지 않았다. 2001년 닷컴 버블이 터지면서 IT 업계 전체가 혼란에 빠졌다. 주문이 급감했고 기존 고객들도 계약을 취소하기 시작했다. 정민의 회사도 예외가 될 수 없었다. 사장님, 이번 달 월급을 못 드릴 것 같습니다. 회계 담당자가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다. 정민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직원들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데 그럴 능력이 없었다. 하나둘씩 직원들이 회사를 떠났고 결국 2002년 말 정민은 회사 문을 닫아야 했다. 그날 밤 정민은 빈 사무실에서 괴종시계를 바라보며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다. 나는 가문을 다시 일으키려 했지만 결국 할아버지처럼 모든 것을 잃고 말았다. 괴종시계는 여전히 째깍거렸다. 하지만 그 소리가 정민에게는 조롱하는 것처럼 들렸다. 할아버지는 조국을 위해 희생하셨고 아버지는 가족을 위해 평생을 바치셨는데 자신은 개인적인 성공조차 이루지 못했다. 2003년 IMF 외환위기까지 겹치면서 정민의 처지는 더욱 절망적이 되었다. 사업 실패로 인한 빚더미에 앉은 상황에서 재취업도 쉽지 않았다. 나이는 많고 최근 경력은 실패한 사업가였다. 여보, 괜찮아. 우리 다시 시작하면 돼. 영희가 위로했지만 정민의 마음은 무너져 내렸다. 정민은 자신도 결국 멈춘 시계와 같다고 느꼈다.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기대를 저버리고 가문의 명예는 더욱 실추시켰다. 시계는 움직이고 있었지만 정민의 인생은 멈춰버린 것 같았다. 몇 년 후 정민은 작은 회사에 취업해서 조용히 살았다. 더 이상 큰 꿈을 꾸지 않았다. 그저 무탈하게 은퇴할 때까지 견디는 것이 목표였다. 할아버지, 그래서 지금 시계가 멈춰 있는 거예요? 민준이 물었다. 정민은 씁쓸하게 웃었다. 그럴지도 모르겠다.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을 수도 있고. 그의 시선이 다시 안방의 괴종시계로 향했다. 여전히 오후 3시 15분에서 멈춰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정적 속에서 다른 무언가를 느끼기 시작했다. 2023년 늦가을 저녁, 정민은 민준을 재운 후 다시 안방으로 돌아왔다. 영희는 이미 잠자리에 들었고 집 안은 고요했다. 정민은 침대 끝에 앉아 괴종시계를 바라보았다. 여전히 오후 3시 15분에서 멈춰 있었다. 정말 끝난 걸까? 정민이 혼잣말했다. 그동안 민준에게 들려준 이야기들이 마음속에서 되풀이되었다. 할아버지 정연의 숭고한 희생, 아버지 정우의 끈질긴 삶의 의지, 그리고 자신의 연이은 실패들. 모든 것이 마치 한 편의 긴 드라마 같았다. 정민은 천천히 일어나 시계에 가까이 다가갔다. 벽에 걸린 시계를 자세히 들여다보니 먼지가 두껍게 쌓여 있었다. 언제부터 이렇게 방치해뒀을까? 그는 침실 서랍에서 부드러운 천을 꺼내 조심스럽게 시계를 닦기 시작했다. 먼지를 닦아내자 검은 오칠의 윤기가 되살아났다. 봉황과 구름 문양도 더욱 선명하게 드러났다. 정민은 문득 어린 시절 아버지가 이 시계를 닦아주시던 모습이 떠올랐다. 매주 일요일마다 정성스럽게 시계를 관리하시던 아버지의 모습을. 아버지도 이런 마음이셨을까? 정민이 시계 표면을 어루만지며 중얼거렸다. 시계를 다 닦고 나니 마음이 조금 차분해졌다.
정민은 다시 침대에 앉아 시계를 바라보았다.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지만 왠지 예전과는 다른 느낌이었다. 마치 시계가 무언가를 말하려고 하는 것 같았다. 그때였다. 정적 속에서 희미하게 째깍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정민은 귀를 기울였다. 하지만 시계추는 여전히 멈춰 있었다. 환청일까? 아니면 다른 시계 소리일까? 째깍, 째깍, 째깍. 소리는 점점 더 선명해졌다. 정민의 심장이 빨라졌다. 이상했다. 분명히 시계는 멈춰 있는데 소리는 계속 들렸다. 마치 시계가 자신에게만 들리는 특별한 소리를 내고 있는 것 같았다. 설마, 정민이 시계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그 순간 방 안의 분위기가 묘하게 변했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의 기척이 느껴졌다. 정민은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분명히 누군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 미나. 낮은 목소리가 들렸다. 정민은 움찔했다. 분명히 누군가 자신을 부르는 소리였다. 하지만 집안에는 자신밖에 깨어있는 사람이 없었다. 미나, 여기 봐라. 정민이 시계 쪽을 바라보니 희미한 형체가 보이는 것 같았다. 아니다. 보이는 게 아니라 느껴지는 거였다. 누군가 시계 앞에 서 있는 것 같은 느낌. 그리고 그 목소리는 점점 더 친숙하게 들렸다. 아버지? 정민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니다. 나는 내 할아버지다. 정민의 온몸에 전율이 흘렀다. 할아버지, 정연의 목소리였다. 물론 직접 들어본 적은 없지만 왠지 확신할 수 있었다. 아버지가 생전에 들려주신 할아버지의 이야기들이 목소리에 생명을 불어넣은 것 같았다. 할아버지, 정말 할아버지세요? 정민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렇다. 오랫동안 기다렸다. 정민은 눈물이 핑 돌았다. 할아버지, 죄송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해내지 못했어요. 가문을 일으키겠다고 했지만 실패만 거듭했습니다. 실패? 무슨 소리냐? 할아버지의 목소리에 따뜻함이 묻어났다. 너는 실패하지 않았다. 포기하지 않았고 끝까지 노력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하지만 결국 아무것도 남기지 못했어요.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기대를 저버렸습니다. 미나, 내가 남긴 것이 무엇인지 모르느냐? 정민은 고개를 갸우뚱했다.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죠? 내 아들 민준이를 보아라. 그 아이가 얼마나 밝고 건강하게 자라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모습을 보아라. 그것이 바로 우리 가문의 진정한 유산이다. 정민의 가슴이 뭉클해졌다. 하지만 돈도 명예도, 돈과 명예가 무엇이냐? 나는 모든 재산을 바쳐 나라를 위해 싸웠다. 내 아버지는 평생 가난하게 살았지만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 그리고 너는 실패했다고 하지만 정직하게 살았고 가족을 사랑했다. 이것이 우리 가문의 진짜 모습이다. 째깍, 째깍, 째깍. 시계 소리가 더욱 또렷하게 들렸다. 정민은 시계를 바라보았다. 여전히 멈춰 있었지만 그 속에서 뭔가 살아 움직이는 것을 느꼈다. 할아버지, 이 시계는 왜 멈춘 거죠? 시간은 멈추지 않는다. 미나, 우리의 뜻이 살아있는 한 시계도 살아있다.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 시계는 겉으로는 멈춰 있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우리 가문의 모든 시간을 품고 있다. 내가 독립운동을 하던 시간, 내 아버지가 고된 노동을 하던 시간, 내가 꿈을 위해 노력하던 시간, 모든 것이 이 시계 안에 살아있다. 정민은 깊이 생각해 보았다. 그렇다면 시계가 멈춘 것이 아니라 모든 시간을 동시에 담고 있는 것일까? 그리고 미나, 내가 생각하는 실패는 실패가 아니다. 너는 도전했고, 꿈을 꾸었고, 사랑했다. 그것이 바로 살아있음의 증거다. 하지만 할아버지, 저는 이제 너무 늙었어요. 더 이상 큰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나이는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마음이다. 내가 민준이에게 들려준 이야기를 생각해 보아라. 그 아이가 자랄 때마다 우리의 이야기를 기억할 것이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원했던 것이다. 정민은 문득 깨달았다. 자신이 지금까지 실패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다리 역할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할아버지의 희생정신, 아버지의 인내, 그리고 자신의 도전정신까지 모든 것이 민준이에게 전해지고 있었다. 이제 알겠느냐?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점점 멀어지는 것 같았다. 할아버지, 가지 마세요. 나는 항상 여기 있다. 이 시계 속에, 내 마음 속에, 그리고 민준이의 미래 속에. 시계는 멈춰 있어도 우리의 시간은 계속 흐르고 있다. 째깍, 째깍, 째깍. 소리가 점점 작아지더니 결국 들리지 않게 되었다. 정민은 시계를 바라보았다. 여전히 오후 3시 15분에서 멈춰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그것이 멈춤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모든 시간이 그 안에 살아 숨 쉬고 있었다. 정민은 자리에서 일어나 시계에 손을 올렸다. 차가운 금속이 아니라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다. 마치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체온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 같았다.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정민이 시계를 향해 고개를 숙였다. 이제 알겠어요. 시간은 정말로 멈추지 않는군요. 그날 밤 정민은 오랜만에 편안한 잠에 들었다. 꿈속에서 그는 할아버지, 아버지와 함께 괴종시계 앞에 서 있었다. 세 사람 모두 미소를 짓고 있었고 시계는 힘차게 째깍거리고 있었다. 2023년 겨울, 눈이 내리는 일요일 오후, 정민의 집 거실에는 온 가족이 모여 있었다. 아내 영희, 아들 부부, 그리고 두 손주 민준이와 5살 딸 소영이까지. 따뜻한 차 향기가 집 안을 가득 채웠다. 할아버지, 오늘도 그 시계 이야기해 줄 거예요? 민준이가 기대에 찬 눈으로 물었다. 정민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지난밤 할아버지와의 만남 이후 그의 마음은 한결 가벼워져 있었다. 이제는 가문의 이야기를 부담이 아닌 소중한 유산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다. 민준아, 소영아, 그리고 우리 가족 모두가 들어야 할 이야기가 있단다. 정민이 진지하게 말했다. 가족들이 모두 정민을 주목했다. 영희도 평소와 다른 남편의 모습을 느끼고 있었다. 어젯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몰랐지만 오랜만에 남편의 얼굴에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다. 정민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우리 집에 있는 괴종시계에 대한 이야기야. 그 시계는 단순히 시간을 알려주는 도구가 아니라 우리 가문 3대의 삶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특별한 시계란다. 소영이가 손을 번쩍 들었다. 할아버지, 시계가 말을 해요. 정민이 웃으며 소영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말은 안 하지만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준단다. 정민은 차근차근 이야기를 시작했다. 증조할아버지 정연이 가문의 번영을 상징하며 시계를 들여놓던 날부터 일제강점기의 독립운동의 도구로 활용되던 시절, 그리고 정연의 숭고한 희생까지 가족들은 숨을 죽이고 들었다. 그래서 증조할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예요? 민준이가 눈물을 글썽이며 물었다. 그렇단다. 하지만 증조할아버지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어. 그분 덕분에 지금 우리가 자유롭게 살 수 있으니까. 정민은 이어서 아버지 정우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가난 속에서도 꿋꿋하게 살아가신 모습, 여러 번 실패해도 포기하지 않으셨던 의지, 그리고 끝까지 괴종시계를 지켜내신 일까지. 와, 증조할아버지도 대단하시고 할아버지, 아버지도 정말 멋있어요. 소영이가 박수를 쳤다. 영희가 남편의 손을 꼭 잡았다. 당신도 참 많이 힘들었겠네요. 정민은 자신의 이야기도 솔직하게 들려주었다. 대기업에서의 좌절, 교육사업과 IT 사업의 실패, 그리고 그동안 느꼈던 절망감까지. 하지만 이제는 그 모든 경험들이 의미 있는 것이었다고 말할 수 있었다. 할아버지, 그럼 할아버지는 실패한 거예요? 민준이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정민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민준아. 할아버지는 이제 알았어. 실패라는 게 없다는 걸. 도전하고, 노력하고, 사랑하는 것 자체가 성공이라는 걸 말이야. 그럼 그 시계는 왜 지금 안 움직이는 거예요? 소영이가 고개를 갸우뚱하며 물었다. 정민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어떻게 설명하면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 소영아, 민준아, 그 시계는 겉으론 멈춘 것 같지만 이 시계는 우리 가문의 이야기를 계속 울리고 있단다.
어떻게요? 민준이가 궁금해했다. 증조할아버지의 용기, 할아버지, 아버지의 인내, 그리고 할아버지의 도전 정신까지. 모든 것이 그 시계 안에 살아있어. 그리고 이제는 너희들에게 전해지는 거야. 정민은 가족들을 둘러보았다. 우리는 비록 큰 부자가 되지는 못했지만 더 소중한 것을 가지고 있어. 어떤 어려움이 와도 굴복하지 않는 정신,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올바르게 살려는 의지 말이야. 아들 정호가 입을 열었다. 아버지, 저도 그 시계 이야기를 우리 아이들에게 계속 해줘야겠어요. 그래, 그것이 바로 그 시계의 진정한 역할이란다. 정민이 만족스럽게 웃었다. 영희가 물었다. 그럼 시계 수리는 안 할 거예요? 정민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그대로 두는 게 좋겠어. 그 시계는 이제 시간을 알려주는 역할을 끝냈어. 대신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을 가르쳐주고 있으니까. 뭘 가르쳐줘요? 소영이가 물었다. 진짜 소중한 건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라는 걸 말이야. 증조 할아버지처럼 나라를 사랑하고 할아버지, 아버지처럼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할아버지처럼 꿈을 포기하지 않는 것. 그런 마음이 진짜 보물이란다. 민준이가 진지하게 물었다. 할아버지, 그럼 저도 나중에 커서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해요? 그렇단다. 하지만 꼭 증조 할아버지나 할아버지와 똑같이 살 필요는 없어. 너는 너만의 방식으로 살면 돼. 중요한 건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정직하게 살고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야. 소영이가 박수를 치며 말했다. 저도 할 수 있어요. 정민은 두 손주를 꼭 안아주었다. 물론이지. 너희들은 우리 가문의 미래이자 희망이니까. 그때 갑자기 안방에서 희미한 소리가 들려왔다. 째깍, 째깍. 모든 가족이 귀를 기울였다. 시계 소리인가? 정호가 궁금해했다. 정민은 미소를 지었다. 아마도 그 시계가 우리의 이야기를 듣고 기뻐하는 것 같네. 실제로는 환청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정민에게는 그것이 할아버지 정연과 아버지 정우의 축복처럼 들렸다. 마침내 가문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았다는 것에 대한 격려의 소리 같았다. 할아버지, 우리 그 시계 보러 가요. 민준이가 일어서며 말했다. 온 가족이 함께 안방으로 향했다. 괴종시계는 여전히 벽에 걸려 오후 3시 15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그것이 슬픈 정지가 아니라 영원한 순간처럼 보였다. 와, 정말 멋있어요. 소영이가 감탄했다. 정민이 시계를 바라보며 말했다. 이 시계는 더 이상 시간을 알려주지 않지만 우리에게 훨씬 더 중요한 것을 알려주고 있어. 세대와 세대를 잇는 정신의 메아리를 말이야. 가족들이 모두 시계를 올려다보고 있을 때 다시 한번 희미한 째깍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이번에는 모든 가족이 들을 수 있었다. 정말 시계 소리네. 민준이가 신기해했다. 정민은 눈을 감고 그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그 속에서 할아버지의 목소리, 아버지의 숨소리, 그리고 미래의 손주들의 웃음소리까지 들리는 것 같았다. 해가 저물어가는 겨울 오후, 정민의 집 안방에서는 괴종시계가 잔잔한 울림을 퍼뜨리고 있었다. 물리적으로는 멈춰 있지만 정신적으로는 영원히 흘러가는 시간의 강물처럼. 그리고 그 강물은 과거에서 현재로, 현재에서 미래로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었다. 째깍, 째깍, 째깍. 그 소리는 더 이상 시간을 재촉하는 소리가 아니었다. 대신 사랑과 희망, 그리고 끝없는 생명력을 노래하는 자장가가 되어 정민의 집 안을 채우고 있었다. 그리고 그 울림은 오늘 밤에도, 내일 밤에도, 그리고 민준이와 소영이가 자라서 자신의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줄 그날까지도 계속될 것이었다. 멈춘 시계 속에서 흘러나오는 영원한 시간의 노래. 그것이 바로 정민의 가문이 다음 세대에게 남겨주는 진정한 유산이었다. 이 이야기가 감동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다음 이야기를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